북극은 러시아의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쇄빙선을 보유한 나라. 영하 50도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거대한 얼음 바다를 제집 드나들듯 누비는 나라. 그런 러시아 뱃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배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쁘장한 장난감이 왔군. 그들의 눈에 한국 배는 그저 남쪽 나라에서 온 볼품없는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두꺼운 얼음 앞에서 금방이라도 찌그러져 울고불고할 연약한 배.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3m 두께의 거대한 얼음벽이 나타났을 때, 러시아의 자랑 핵추진 쇄빙선이 꼼짝없이 갇혀버렸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유히 앞으로 나선 건 바로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얼음의 제왕 러시아를 무릎 꿇린 대한민국 조선업의 통쾌한 한방. 40년 경력의 러시아 베테랑 항해사가 직접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반 코르사코프입니다. 러시아 국영 쇄빙선단에서 수석 항해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은 북극의 얼음과 싸우며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고 장갑을 벗으면 30초 만에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쇠를 씹어먹고 사람의 뼈까지 얼려버리는 지옥. 저는 그곳에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제 피부가 가죽처럼 질겨지고 제 눈이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기까지. 수많은 동료들이 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3살 때 처음 북극 항해에 나섰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가 제게 말했죠. 이반, 북극은 겸손한 자만 살아 돌아간다. 교만한 놈은 얼음이 집어삼킨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첫 항해에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일하던 20살짜리 막내가 갑판에서 미끄러져 얼음 바다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밧줄을 던지기도 전에 그 친구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바닷물은 사람을 30초 만에 얼려 죽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알렉세이였습니다. 고작 20살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북극은 겁쟁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이곳은 오직 강철과 핵의 힘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야수의 땅이라는 것. 러시아가 왜 세계 유일의 핵추진 쇄빙선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얼음 바다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북극의 주인 행세를 해왔고, 그것이 러시아 뱃사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우리가 왕이라고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야말 반도 인근 항구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선체에는 DSM이라는 글자와 함께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쇄빙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태극기라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을 겪고도 빠르게 일어선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처음 그 배를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체가 너무나 매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 출고된 고급 세단처럼 페인트 칠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쇄빙선들을 보십시오. 몸 전체에 얼음과 싸운 흉터가 가득합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우락부락하죠. 그게 진짜 얼음과 싸워본 배의 모습입니다. 전사의 몸에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저 한국 배는 뭡니까? 너무 예쁘장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지중해나 누비던 유람선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감히 북극 바다에 오겠다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바다를 저런 풋내기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선장실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배의 선장 드미트리가 보드카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반, 창문 밖에 저거 봤냐며 동양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왔다고 비아냥거렸죠. 저도 거들었습니다. 저 배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선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티긴 뭘 버티냐며 얼음 두께가 1m만 넘어도 찌그러져서 구조신호 보낼 게 뻔하다고요. 일주일 안에 고철 덩어리가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적도의 따뜻한 바다가 아닙니다. 태평양의 잔잔한 물결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닷물이 1초 만에 얼어붙어 강철을 씹어먹는 곳입니다. 쇠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한국 배의 갑판을 살펴봤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개미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추위에 잔뜩 웅크린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 작은 체구로 이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우리 러시아 사람들도 힘겨워하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여운 녀석들, 지옥이 뭔지 곧 알게 될 거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작고 예쁘장한 배가 며칠 뒤에 저를, 아니 러시아 전체를 무릎 꿇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추위에 떨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기술과 집념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요. 작은 체구에 숨겨진 거대한 심장을 저는 너무나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한 편견은 곧 얼음처럼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40년 뱃사람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시베리아 북쪽 해안을 따라 가스를 실어 나르는 항로였죠. 선두에는 당연히 우리 러시아의 자존심이자 국가의 위상 핵추진 쇠빙선 타이미르호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산 LNG 운반선이 따랐습니다. 마치 어미 곰 뒤를 졸졸 따라가는 새끼 곰처럼요. 출항 첫날부터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하얀 평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오직 하얀 얼음뿐이었죠. 처음 북극을 보는 사람들은 이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흰색,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고독감. 이곳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배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쾅, 콰드득. 뱃머리가 얼음을 들이받을 때마다 선체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쳤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이 쏟아지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얼음과 강철의 충돌, 그 거친 소리는 북극 사나이들에게 자장가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한국 배가 너무나 조용했던 겁니다. 보통 배가 얼음 조각에 부딪히면 깡통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쿵쿵 하는 소리가 얼음 벌판에 울려 퍼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 배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우리 뒤를 쫓아왔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타실의 후방 카메라를 줌인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 배는 우리가 뚫어놓은 좁은 수로를 여유롭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전혀 들리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캡틴, 저 녀석들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말에 드미트리 선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힘이 딸려서 빌빌거리는 거겠지. 엔진 터질까봐 살살 기어오는 거야. 걱정 말라고요. 하지만 제 뱃사람의 본능은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바다 위에서 살았습니다. 배의 움직임만 봐도 그 배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아픈 배인지 건강한 배인지 무리하고 있는지 여유 있는지. 그런데 한국 배의 움직임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배와도 달랐습니다. 한국 배 주변으로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새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러시아 배는 얼음을 무식하게 힘으로 깨부숩니다. 그래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큰 소리가 나죠. 하지만 한국 배는 얼음을 타고 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결을 타듯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얼음 파편들을 저 배는 알고 있었다는 듯 유연하게 피해가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그것은 거친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듯한 낮은 웅 마이너스 하는 진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힘이 없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완벽하게 제어된 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국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기묘한 정숙함. 그것이 왠지 모르게 제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백 척의 배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런 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배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엔진 소리를 크게 내고 물살을 세차게 일으키고 존재감을 드러내죠. 하지만 한국배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일부러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약한 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가 풀숲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배를 너무 쉽게 봤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국배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제 직감이 뭔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뱃사람 직감. 그것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털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그냥 가스 운반선이야. 쇠빙선도 아니고. 아무리 조용해봤자 두꺼운 얼음 앞에서는 맥도 못 출 거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사람의 자존심이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 조용한 심장 박동이 나중에 어떤 포효로 바뀔지를, 저 겸손한 침묵 뒤에 어떤 무서운 기술이 숨어 있는지를. 진짜 고수는 칼을 뽑기 전에 조용히 상대를 관찰한다는 말이 있죠. 한국배는 정확히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저 배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항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50cm 정도였던 얼음이 이제는 1m를 훌쩍 넘어 1.5m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음 두께 1.5m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였죠. 우리 배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뱃머리가 얼음을 들이받을 때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은 물론이고 벽에 걸린 액자까지 떨어질 정도였죠. 선실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핵추진 쇠빙선이라도 이 정도 얼음 앞에서는 힘겨워합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이제 슬슬 뒤따라오는 한국배가 비명을 지를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전기 앞에 앉아서 한국배에서 도와달라고 구조 신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은 고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북극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희들의 예쁜 배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런데 무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쌍안경을 들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한국배를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국배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배 앞머리의 페인트는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음과 부딪힌 흔적이었죠. 하지만 선체에는 찌그러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1.5m 두께의 얼음을 뚫고 왔는데 배가 멀쩡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쌍안경 렌즈를 닫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한국배의 선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우리 배가 헐떡거리며 뚫어놓은 좁은 수로를 아주 여유롭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강철이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지? 저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쇠라는 것은 추위를 탑니다. 영하 40도, 50도의 극한 추위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강철도 성질이 변합니다. 쉽게 깨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북극용 특수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 기술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배에는 항상 작은 균열들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배의 표면은 달랐습니다. 용접 자국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 매끈한 마감. 얼음과 충돌한 부분도 단순히 페인트만 벗겨졌을 뿐 강철 자체는 끄떡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분자 단위까지 계산된 예술품 같았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을 배 위에서 살았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봐왔고 강철이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제가 봐도 저 강철은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쇠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쇠를 단순히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라 쇠를 어르고 달래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장실에서 드미트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캡틴, 저 한국 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얇은 선체인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죠? 드미트리 선장은 보드카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선장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북극의 밤하늘에는 오로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색과 보라색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광경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한국배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국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 마치 이 혹독한 환경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배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 번도 북극을 와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조선소 기술자들은 북극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거대한 냉동 시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하 50도, 60도의 극한 조건에서 강철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지독한 노력이 저 매끈한 선체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저 저 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이죠. 러시아 사람의 자존심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실. 저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극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순간은 이틀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북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위성 지도에도 없던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빅맥이라고 부릅니다. 수만 년 동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겹겹이 쌓인 얼음 산맥이죠. 일반 얼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두께만 3m가 넘었고 폭은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흰색 성벽이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칼바람이 갑판 위의 모든 것을 얼려버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추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30초 만에 동상에 걸립니다. 밖에 나가면 숨쉬기조차 힘들죠. 숨을 들이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옵니다. 선장 드미트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속력으로 돌파하라. 멈추면 다 죽는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북극 바다에서 배가 멈추면 끝입니다. 주변의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배를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강철 배라도 호두 껍데기처럼 으스러집니다. 얼음에 짓눌려 침몰한 배가 한둘이 아닙니다. 타이미르 호가 굉음을 내며 빅맥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테이블이 쓰러지고 컵과 접시가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갇혀버렸습니다. 거대한 얼음이 우리 배의 뱃머리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야수가 먹잇감의 목을 물어버린 것처럼요. 선장이 후진 기어를 명령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으며 최대 출력을 냈습니다. 하지만 프로펠러만 헛돌 뿐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핵추진 엔진이라도 3m 두께의 얼음에 갇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선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번 격실 압력 상승, 선체 압착 위험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얼음이 이미 배를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면 배가 찌그러집니다. 수십 명의 선원이 영하 50도의 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드미트리 선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북극을 누빈 노련한 선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무전기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해야 하나. 하지만 가장 가까운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뒤에 있던 한국 배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막아버린 거죠. 저들도 갇혔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우려다 한국 배까지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수십 명의 목숨을 수장시킬 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40년 바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눈보라 속에서 얼음에 짓눌려 죽는 건가?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은퇴하면 함께 낚시하자고 약속했던 동료들.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북극 바다를 누볐지만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얼음이 선체를 압박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끼끼기기.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엔진실에서 달려온 기관장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캡틴, 선체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1시간. 고작 1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선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타이미르호, 여기는 DSM이 1호, 현재 상황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선두로 나서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저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비켜달라니? 우리 핵추진 쇠빙선도 박혀버린 이 3m. 얼음벽을 저 가스 운반선이 뚫겠다고?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쇠빙선도 못 뚫는 얼음을 어떻게 가스 운반선이 뚫는단 말입니까? 선교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마이크를 잡고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어? 너희 배로는 어림도 없다. 뱃머리가 박살 날 거야. 구조대나 기다려. 하지만 한국 배는 대답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제가 평생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한국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선체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좁은 얼음수로 안에서 180도 회전하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회전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한국 배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배의 꼬리, 즉 선미를 얼음벽 쪽으로 향하게 한 겁니다. 뒤로 돌아선 거죠. 마치 거대한 야수가 적에게 엉덩이를 들이대는 것 같았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녀석들 미쳤습니다. 자살하려나 봅니다. 프로펠러가 있는 선미를 얼음에 갖다 박으려고 해요. 스크류가 다 깨져나갈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배의 선미, 즉 뒷부분에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부분이죠. 프로펠러가 망가지면 배는 끝입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 자리에서 얼음에 갇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3m 두께의 얼음을 들이받겠다고? 그건 항해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DSM이 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멈추시오. 그건 자살 행위요. 하지만 한국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그들의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 끔찍한 파열음이 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얼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강철이 찢어지는 비명소리. 한국인들의 객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영웅이 되려다가 모두를 죽일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진동음.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였습니다. 챕터 2에서 제가 들었던 그 소리, 정밀한 시계 태엽 같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앞두고 목을 긁는 듯한 낮은 포효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배가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엉덩이가 하얀 악마의 허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의 순간이 왔습니다. 화자작. 그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정교한 칼날에 의해 썰려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날카로운 도끼로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배의 선미가 얼음벽을 깨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3m 두께의 얼음이 저 배의 엉덩이 아래서 과자 부스러기처럼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나중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DAT, 더블 ACTING 탱커라고 불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중작용 선박이라고 합니다. 얇은 얼음은 앞으로 깨고 두꺼운 얼음은 뒤로 깬다는 혁신적인 개념이죠. 보통 쇠빙선은 뱃머리로만 얼음을 깹니다. 두꺼운 강철 뱃머리로 얼음 위에 올라타서 무게로 눌러 깨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우면 뱃머리가 얼음 위에 올라타지 못하고 박혀버립니다. 바로 우리 배가 당한 상황처럼요. 한국 기술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뱃머리가 안 되면 뒤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배의 뒷부분을 특수하게 설계했습니다. 선미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구조물을 달고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물살을 이용해서 얼음을 아래에서 위로 깎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얼음의 가장 약한 결을 찾아서 정확하게 쪼개버리는 거죠. 물론 그때의 저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m 얼음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하얀 악마가 한국배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타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 선장도 1등 항해사도 기관장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후진하며 얼음을 깨나갔습니다. 콰자작, 콰자작. 그 소리가 얼음 벌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한국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인이 숲을 헤치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예쁘장한 배가 이제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경외심, 그리고 부끄러움. 저는 저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실력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자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m 두께의 빅맥을 관통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로 나아갔죠. 선미로 얼음을 깨면서 후진하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북극의 하얀 장벽에 도전장을 내민 작은 용사 같았습니다. 콰자작, 콰자작.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는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판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에 완전히 빠져들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배를 압박하던 얼음의 힘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가 뚫어놓은 균열이 빅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깨지면 그 충격이 전체로 전달되죠. 한국 배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서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배를 물고 있던 얼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선체를 조이던 압력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장이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캡틴,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조타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유서를 써야 하나 고민했는데 지금 저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이 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자랑, 핵추진 세빙선이 꼼짝없이 갇혀있을 때 우리가 비웃던 그 작은 배가 나서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던 방법으로요. 한국 배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빅맥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얼음 장벽에 깨끗한 수로가 생겼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실제로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타이미르호, 수로가 확보되었습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들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것에 대해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입으로 떠들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확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DSM이 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가까이 북극을 누빈 노련한 선장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드미트리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가 뚫어놓은 수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선두에 서서 한국 배를 이끌었습니다. 새끼 곰을 이끄는 어미 곰처럼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판에 서서 한국 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한국 배의 선체에는 이제 얼음과 싸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긁힌 자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은 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전사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배가 너무 깨끗해서 비웃었습니다. 진짜 전사는 상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편견이었습니다. 저 배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자
저 배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가스 운반선이 핵추진 쇠빙선을 구하다니.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 미친 거 아니야? 대체 저 배 뭘로 만든 거야? 또 다른 선원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40년 넘게 바다에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배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배를 만들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짧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얀 얼음 벌판을 물들였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한국 배가 묵묵히 앞장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40년 바다 인생에서 수많은 배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런 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배를 만든 사람들도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숨겨진 거대한 심장, 조용한 표정 뒤에 감춰진 불같은 집념.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가 완전히 멈추고 북극의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45도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밤을 넘기고 아침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와 한국 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배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묵묵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사투 흔적이 선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당당했습니다.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조타실에서 드미트리 선장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장의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강철 같은 사람도 어젯밤에는 울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반, 저 배 선장에게 할 말이 있네. 무전기 좀 준비해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선장이 뭔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40년 베테랑 선장이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DSME 호, 여기는 타이미르 호 선장 드미트리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DSME 1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드미트리 선장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러시아 해군을 대신해서 아니 한 명의 뱃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전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한국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바다 위의 선원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40년간 이 항로를 개척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쪽은 우리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러시아 배를 구했으면서 오히려 러시아에게 감사하다니. 승자의 겸손이었습니다. 오만하지 않은 자신감. 승리자가 패배자를 존중하는 모습. 저는 그게 진짜 실력자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기고도 뽐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강철같이 강한 사람이요. 대단한 녀석들이야. 선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미트리 선장이 선원들을 모두 갑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40명의 선원이 갑판에 줄을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선장이 한국 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비웃었다. 장난감이라고 금방 박살날 거라고. 하지만 저들은 우리 목숨을 구했다. 이것이 진짜 뱃사람의 품격이다. 우리도 저들에게 예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
선장이 먼저 한국 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민간 선원이 경례를 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선원들이 따라서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오른손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40명의 러시아 선원이 차가운 북극 바람 속에서 묵묵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국 배에서도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갑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꼿꼿하게 서서 경례하는 모습.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의 교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 같은 바다를 누비는 뱃사람으로서의 연대감.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북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차가운 북극 공기 속에서 뜨겁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들을 작고 연약하다고 깔봤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풋내기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북극을 모르는 겁 없는 애송이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작은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을 바다에서 살면서 저는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제 우물 안에서 개굴거린 것이죠.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작다고 약한 게 아니고 조용하다고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걸 평생 기억하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제게 기술만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경례가 끝나고 선원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 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준 것만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오만함을 깨뜨려준 겁니다. 그 충격은 3m 빅맥을 부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항해가 끝났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출발해 시베리아 북쪽 해안을 따라 가스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체에는 북극과 싸운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출항할 때 비웃었던 그 매끈한 배가 이제는 당당한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긁힌 자국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국 조선업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왕을 자처하면서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북극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북극용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냉동 시험 시설을 만들어서 북극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영하 60도, 70도까지 온도를 낮추고 강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인공 얼음을 만들어 배가 얼음을 어떻게 깨는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쳐서 지금의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이죠. 한국 사람들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상상력과 끈기로 극복했습니다. 북극의 추위를 모른다고? 그러면 북극을 만들면 됩니다. 얼음이 없다고? 그러면 얼음을 만들면 됩니다. 그 불굴의 정신이 저 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40년을 바다에서 살면서 배운 것보다 저들이 연구실에서 배운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진짜 실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의 경험에 기대어 교만해져 있었는데 저들은 경험 없이도 연구와 노력으로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배를 볼 때마다 경외심을 느낍니다.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기술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성과입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도면을 그린 엔지니어들, 불꽃을 튀기며 용접한 기술자들, 차가운 바다에서 시험 항해한 선원들.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저 배에 녹아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40년의 바다 생활을 마치고 육지에서 살고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가끔 저 바다를 바라보며 옛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3m 빅맥 앞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그 순간. 그리고 한국 배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던 그 기적 같은 광경. 눈을 감으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의 충격, 그때의 감동, 그때의 부끄러움까지도요. 제 손자가 가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바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한국 배 이야기를 해주지.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정말요? 그 작은 배가 할아버지 배를 구했어요? 그래, 그랬단다. 그리고 손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작다고 약한 게 아니고 조용하다고 무능한 게 아니란다. 진짜 실력자는 말로 떠들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단다. 손자가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줬습니다. 겸손하라. 끊임없이 배워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실력을 보여줘라.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겁니다. 북극의 왕은 더 이상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도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진짜 왕인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지혜로 다스리는 새로운 왕. 핵추진 엔진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불굴의 노력으로 얼음을 정복하는 왕. 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누가 새로운 주인이 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의를 표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술.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내는 저력. 여러분이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40년 북극 뱃사람이 이것만큼은 확실히 보증합니다. 한국의 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에 목숨을 구해진 사람으로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반 코르사코프의 이야기였습니다. 북극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대한민국 조선업의 통쾌한 한방. 오만했던 러시아 베테랑 항해사를 무릎 꿇린 한국 기술의 저력.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또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들, 조선소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분들 덕분에 태극기가 북극에서도 당당히 펄럭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